7월 1일에 7월분 특활비의 일부를 원내대표단에서 수령했었음을 말씀드리고 이 돈 역시 전액 반납하겠습니다. 과거에도 언급했지만 국회 특활비가 국회의원의 특권이어서는 안 됩니다. 특활비라는 우선 아래 숨어서도 안 됩니다. 아울러 여야 간의 특활비 개선에 관련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활비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일한 원내 교섭단체로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대 양강을 끝까지 설득해 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기무사 해편을 이야기했고 민관합동수사단이 기무사 개업 문건 및 민간인 사찰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기무사 개업 문건의 경우 국기 문란에 가까운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 역시 군의 정치 개입이라는 유법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재 민관합동수사단에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주십시오. 수사 결과가 나오면 지난달 25일 여야 간 합의한 대로 기무사에 관한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실시해서 진실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국회가 수사 결과 발표 후 진행될 예정인 청문회에 관한 구체적인 세부 실시 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이제는 시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전 정부와 다른 특징 중 하나가 공론화위원회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수비 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 보면 공론화위원회는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만은 정책의 법적 근거를 만드는 곳이 국회고 세부 계획을 실행하는 것이 행정부입니다. 사회적 갈등 사안마다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정책 결정권을 포기하겠다는 것이고 민의 전당인 국회의 존재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공론화위원회의 남발은 국가 예산은 물론이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까지 쓰게 합니다. 공론화위원회가 정부가 받아야 할 비판을 공론화위원회라는 방패막이를 통해서 피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라면 더더욱 문제가 있습니다. 수의 민주주의라는 핑계로 착한 문재인 정부 코스프레에 수의 민주주의와 공론화위원회가 악용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하태경 의원 발언 주시겠습니다. 예, 먼저 오늘 세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먼저 폭염 재난 시 30% 전기요금 감면 법안 어제 공식적으로 발의가 됐고요. 그래서 저희 당에서 이걸 무진세 폐지로 방향을 잡지 않고 무진세 제도는 유지하지만 이 30% 감면법을 발의하는 취지는 무진세 폐지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 하나는 부자들한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갔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도덕적 개입 때문에 블랙아웃이 올 수 있다. 전기를 너무 많이 쓰는 걸 조장합니다. 그래서 유진세를 유지하지만 사실상 우리 서민들에게 유진세 폐지와 거의 똑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는 30% 감면 법안을 발의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정부도 너무 인기 영화에 치중된 나머지 국가적 위기가 올 수 있는 급진적인 유진세 폐지를 가서는 안 되고 저희 당이 추진하고 있는 감면, 최대한 감면을 많이 해주면 실제로 예산이 있다, 전력 기반 기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
국민들이 피부에 와닿을 수 있도록 한 30% 이상 감면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은 북한 석탄 수입은 이건 밀수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건 밀수범으로 엄벌에 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북한 석탄 밀수 사건은 60년대 사카린 밀수 사건 이후에 최대 밀수 사건입니다. 수입 금지된 품목을 러시아산으로 위장해서 가격 차익을 노리고 싸니까 워낙 싸니까 러시아산으로 위장해서 금지된 품목을 수입한 것이 이번 사건의 본질인데요. 오늘 언론에 났지만 육안으로도 북한산인 걸 알 수 있었다. 비닐 1톤 비닐 자루에 석탄을 담아서 이제 수출하는 나라는 정부가 북한밖에 없다. 러시아는 그런 석탄은 없다. 그리고 수입을 하게 되면 미리 석탄 성분 분석을 하는데 석탄에도 지문이 있다고. 그래서 그 석탄 성분 분석을 하면 이게 북한산인지 러시아산인지 바로 안답니다. 바로 그 세계에서는. 근데 지금 북한산인지 몰랐다고 하는 거는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때문에 이 북한 석탄 밀수 사건 이건 국가 망신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21세기에 이 가격 차익을 노리고 국제 정상적인 상행에 어긋나는 이런 밀수를 한다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국가 망신시킨 사람들 찾아내가지고 엄벌에 쳐야 됩니다. 그 다음은 국방부 항명 사건에 이어서 통일부 항명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여러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통일부 항명 사건은 더 심각합니다. 국방부 항명 사건은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항명이었는데 통일부 항명 사건은 대통령에 대한 항명입니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장을 대통령이 차관급으로 입장을 정하고 북한에 그렇게 입장을 전달해야 될 통일부가 차관급이 아니라 국실장급으로 이걸 바꾸어서 북한에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제가 내용을 보니까 밖을 싸움이에요. 국실장급으로 해야 통일부에서 파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남북 관계는 시대를 교체하는 우리 국가의 정말 미래와 명운이 달린 중요한 문제인데 이걸 자기 부처의 밥그릇 때문에 대통령이 결정한 그 차관급으로 한다는 것을 뒤집는 이런 발상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어쨌든 나라는 우리가 대통령 비판을 많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은 엄격히 써야 됩니다. 그리고 장관들은 사실 대통령의 심부름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특히 외교안보 분야에 있어서는. 때문에 이번 통일부 항명 사건은 철저하게 진상규명이 해야 되고 이 항명에 관여한 사람들도 엄벌에 쳐야 됩니다. 그리고 국방부 항명 사건 국정조사 합의한 것처럼 이 통일부 항명 사건도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예, 다음은 김사마 의원님 발언 있겠습니다. 저도 전기요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민들에게 폭염과 더불어서 가정용 전기요금 폭탄 부담감은 공포에 가깝습니다. 결국 어제 대통령이 뒤늦게 나서서 7월과 8월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해서 한시적 누진제 완화를 지시했습니다. 늦은감이 있지만 7월분 전기요금 보수서 발표 전까지 신속히 처리해서 전기요금 걱정만이라도 별개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또한 저소득층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과 부담 경감 방안을 확정하라는 지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저소득층에 대한 냉방기기의 의무라고 할 것입니다. 폭염에 사용할 냉방기기가 없다면 전기요금 감면은 또 다른 차별이기 때문입니다. 노후화된 아파트 경비실, 저소득 밀집 주거지역, 쪽방촌에 이르기까지 냉방기기도 없이 하루하루 폭염과 사투를 벌이는 사람들에게 전기요금 할인은 상대적 박탈감만 느낄 뿐입니다. 이제 냉방도 모든 국민의 기본권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에너지 복지 개념은 겨울철 난방과 요금 완화에 그치고 있을 뿐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폭염이 재난이 된 이상 앞으로는 에너지 복지 개념에 냉방과 냉방 기기까지 포함시켜야 할 때입니다. 여름철 서민과 중산층에게는 누진제 완화로 편안한 냉방을 할 수 있도록 요금 혜택을 확대하는 한편 저소득층에게는 냉방기기 보급을 통한 기본권 확보가 필요합니다. 한편 폭염으로 전기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곳곳에 정전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가구당 전력 공급량이 20여 년 전 기준으로 준공된 일산, 분당 등 일기 신도시의 경우 변압기의 과부하가 정전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력 수급의 안전을 기함과 동시에 과부하로 인한 화재 예방을 위해서 하루속히 특별 점검을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오세정 의원님 발언하겠습니다. 예, 저는 그 대입제도 공론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국가교육회의에서 공론화위원회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2년 대입 개편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공론화위원회에서 명확한 결정을 내리지도 못한 사안에 대해서 국가교육회의가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 그 결과가 참 궁금하긴 합니다. 이번 공론화위원회에서 지지도 1, 2위로 발표된 내용은 수능 비중을 높이고 절대 평가를 확대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변별력 측면을 고려할 때 이 안은 현실적으로 교육 현장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안입니다. 시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교육 정책을 결정하겠다는 공론화 발표는 이처럼 교육 현장의 갈등과 혼란만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의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국가교육회의는 중장기 교육정책의 틀을 마련하기 위한 기구이지 첨예하게 대립하는 세부 현안을 단기적인 세부 현안을 결정하는 곳이 아닙니다. 지난 4월 국가교육회의에 넘긴 2022년 대입개편 이송안 중에는 중장기 대입입제도 방향에 고교 학점제 기반의 성취평가제 도입과 함께 논술, 서술형 문항을 도입하는 미래형 수능시험 개편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처럼 중요한 중장기 방향은 수시, 정시 비율 논쟁 등에 가려서 사라졌습니다. 이러한 점은 일본의 예와 크게 대비됩니다. 일본에서도 지금 전면적인 교육개혁을 단행 중입니다. 일본의 대학 입시도 우리 수능과 비슷한 대입 센터 시험을 통해 이루어졌지만 교육개혁을 통해 대입 시험에 주관식 서술형 문제를 도입해 사고력을 키우는 교육을 하기로 했습니다. 목표를 먼저 합의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또한 일본은 이런 교육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2012년부터 4년간 토론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하고 2014년 교육계획 발표 이후 10년의 연차별 로드맵을 공개해 혼란을 최소화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 교육부는 복잡하고 민감한 사안을 국가교육회의 공론화위로 하청, 재하청을 주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방향성이 다른 교육정책 방향을 내연으로 단순화시켜 단지 4개월만에 결정하려고 했습니다. 오락가락 정책에 국민들의 혼란만 가중되고 1년이라는 허무한 시간과 국민 혈세 약 20억 원의 예산만 낭비한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교육부는 교육정책에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어렵고 민감한 정책들을 공론화를 통해 결정하겠다면 교육부는 아예 폐지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교육부는 미래 교육의 비전과 교육 철학을 확실히 가지고 중장기적 교육정책 로드맵을 그리면서 교육 100년 대계를 만드는 정책을 추진하며 그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이동섭 의원님 발언하겠습니다. 예, 도르킹 특검 연장 반대 세력은 진실 뭉태 세력이다. 지금 도르킹 댓글 특검 수사에 관련하여 청와대,
민주당, 여당, 전대 출마 대표 후보 3인 모두가 일제히 특검에 소환된 김경수 경감사를 옹호하며 사실상 수사 가능하기까지 주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 초동 구주수사, 눈 가리고 아웅식 특검 수사로 국민의 의혹제기가 비등한데도 특검 연장은 말도 안 된다 고합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해보고 있습니다. 최순실 등 피의자들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데다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등 수사에 차질을 빚었다. 게다가 수사 중에서도 새로운 범죄 사실이 계속 드러나는 등 수사 대상은 확대되고 있다. 방금 말씀드린 것은 지난 2017년 2월 6일 최순실 특검 연장 개정안을 발의하며 민주당 의원들이 기자회견 당시 말했던 내용입니다. 제가 몇 단어만 몇 개 바꿔보겠습니다. 드루킹 등 피의자들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데다 수사기관의 증거인멸 정황 등의 문제로 수사에 차질을 빚었다. 게다가 수사 중에는 새로운 범죄 사실이 계속 드러나는 등 수사 대상은 확대되고 있다. 어떻게 들으십니까? 요즘 말로 복포, 즉 복사해서 붙여넣기 수준입니다. 그런데도 똑같은 사유에 대해 정반대 입장을 내놓은 것이 과연 촛불 민심으로 있다고 자처한 정권과 공당의 태도인지 의문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드루킹과 김경수 지사, 청와대와 커넥션 의혹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검은 무의미한 자료까지 있다고 밝혔습니다. 만일 소환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봐주기 수사나 지금 특검 연장을 반대하는 세력은 진실 규명을 방해하는 진실 은폐 세력입니다. 아울러 진실을 밝히기 위해 특검 연장은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는 점과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생각 말고 진실 명명백백을 밝히는 것이 대통령에게도 김경수 시장에게도 민주당에게도 국민들에게부터 의혹을 해소하는 주장인 것을 축원드립니다. 제입니다. 앞서 두 분이 정기요금 말씀드렸는데 저희 당에서 발표했던 정기요금에 대한 대책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으로 정기요금 여름철에 30% 할인,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연 매출액 5억 원 미만인 소상공인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일반 가정용에 대해서 30% 할인을 하자라는 제안을 했고요. 이 두 가지의 소요 재원은 약 5천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1년에 2조 원 이상 거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이용하면 충분히 재원은 마련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2018년 말로 이 기금의 잔액이 약 1.9조 원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남아서 기재부가 예탁금으로 운용하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런 재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정기요금 할인에 사용했으면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종부세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어제 발표한 2018년 한국부자보고서에 따르면 한국부자의 보유 금융자산 중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12% 정도로 집계되고 2011년 조사 시작한 이후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합니다. 이에 반해서 부동산이 총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3%로 2016년, 2017년 연속 상승하고 있고 향후 수익률이 높을 것으로 기대하는 투자처 1위도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이 주거용이 아닌 투자용이라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또한 부동산 정책은 금융정책과 하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한국 자산시장에서 부동산 불패 신화가 여전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이 투자 위험은 거의 없고 수익은 높은 저위험 고수익 투자 상품이다 보니 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몰리는 것은 당연하고 투기도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금이 보다 생산적인 금융시장으로 유입되게 하려면 부동산 시장의 저위험 구조에 맞게 수익도 저수익이 나게끔 바꿔야 합니다. 부동산 투자를 저수익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매매 차익에 대해 과도한 거래세를 부과하기보다는
상시적인 보유세를 강화함으로써 투기 수요를 막고 투자 수익률을 낮추는 것이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부동산 가격의 안정이 입법 목적인 종합부동산세는 거주 목적의 1가구 1세대 보유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과세를 면제하고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서 과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부가 낸 종부세 개정안은 이미 실패작이고 부동산 가격 안정과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저희가 1년에 1세대 1주택자가 낸 종합부동산세가 약 400억 원 정도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아예 과세를 면제하고 다주택자에게 과세하는 방안으로 새로운 세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이를 준비해서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공개 발언을 마치고 비공개로 전환하도록